안녕하세요. 구로 공동체 라디오 구로 FM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특별 방송을 송출합니다. 오늘은 첫 편을 보내드리고요. 청년들과 함께하는 총선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구로 FM 활동가이고요. 동네 일에 관심이 많은 이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출연해 주신 분들도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로 FM 활동가 김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체 아카데미,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등에 좀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보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주요 이슈, 시사 등을 좀 정보를 알기 쉽게 정제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보자는 취지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 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 이렇게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 오늘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짧게 좀 소개해 드리면은 3월 28일 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됐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4월 5일, 6일 이틀 동안에는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본투표까지 이렇게 전체 선거가 마무리되고요. 아마 이제 곧 있으면은 또 집집마다 공보물도 배송이 되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선거에 대한 정보를 다들 많이 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출연하신 분들도 사시는 동네에서 아마 이제 이런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많이 오감해 보실 텐데 혹시 또 자기 동네는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가는 경기도 일산이고 자취는 관악에서 하는데 한 주에 5일 그리고 또 하루의 대부분을 현재 구로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 지역구가 지금 스튜디오가 위치한 곳과 동일한 제 직장이 스튜디오가 위치한 곳과 동일한 구로 울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은 이곳 구로 울에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구로 울에서는 현재 윤건영 후보와 태영호 후보가 경쟁합니다. 태영호 후보는 초선에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스스로의 당내 영향력을 지역구에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오후 5시쯤인가요?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도림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태영호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건영 후보는 이곳 구로 울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윤건영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구로역 신청사, 신도림 테크노마트 앞에 이제 도서관, 그리고 남구역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지역 밀착형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공약 이해 능력으로 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후보가 좀 더 저희 국회 또는 정치에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동네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윤건영 후보와 국민의힘 태영호 후보가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저기 민경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현재 이제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은평구 역시 이제 출퇴근길에 이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홍인정 의원이 좀 출마를 하게 됩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21대 당선이 되면서 이번 3선에 도전하시는 거고, 홍인정 의원은 21대 출마하여 당시 30.35% 약 4만 표 차이로 낙선이었으나 이번에 좀 재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박주빈 의원의 주요 공약은 노번청과 문화향유 공간 복원, 광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서울 혁신파크 공간 재구성으로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홍인정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법 추진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 서울 혁신파크의 활성화, 공공실버타운 추진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지역과 좀 적합한 공약을 내세우신 분이 좀 당선에 또 표를 좀 얻기에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자세한 이런 데이터도 예, 같이 곁들여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뭐 문경 쌤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개괄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저는 부천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선거철에만 얼굴을 내비치는 분이 안 되셨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같이 지역 주민과 함께 살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걷어내고 어떤 것이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지 하는 분들이 그리고 좀 깨끗한 분이 좀 이게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근데 이게 감정에 뭐 호소하고 지역에 이 사람 나랑 친하니까 이런 분들한테 표를 주지 않는 국민들이 됐으면 생각도 덧붙여 봅니다. 세 분 이렇게 자기 동네에서 이런 선거 상황들 소개해 주셨고요. 아니, 저는 또 여기 구로 갑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민주당 이인영 후보와 또 국민의힘 호준석 후보가 되게 갑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 4명 다 각자 동네가 다 달라가지고 또 여러 지역의 상황들도 한번 또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진행 이제 해볼 텐데요. 오늘 이렇게 청년분들을 모시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총선 이야기를 이제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뭐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뭐 이런 선거여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평가가 일단 주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게 객관적으로 지금 국민 정서인 것 같고요. 민주당을 필두로 한 범여권은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용서와 기회를 읍소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청년으로서 조금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과는 달리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선 때 병장 월급 200만 원 얼마나 핫한 이슈였습니까?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청년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이슈를 집어삼킨 정말 중요한 시기에 조금은 아쉬운 선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권에 대한 평가가 요즘에 좀 어떤 선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네, 그런 와중에 좀 청년에 대한 어떤 이슈 이런 거는 좀 많이 다뤄지지 않는 아쉬움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이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시민들 그리고 청년 유권자들의 좀 참여가 좀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좀 요즘에 이제 지역 소멸, 기후 위기, 사회 불평등, 저출산,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좀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전망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 투표율도 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다들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청년들의 참여 그런 투표율까지. 저는 청년은 아니지만요. 네네. 얘기를 한다면 버려지는 투표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중한 내 선거권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빨간 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내 선거권을, 내 투표권을 행해서 이 날을 저희가 지금 K-팝이나 지금 뜨고 있는데 저희가 이 정권도 뜨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권은 저희가 그닥 좋은 평가를 얻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제22대 총선에는 정권의 교체도 뭐 상관없이 그냥 깨끗한 정권, 한국 정치 좋잖아. 거기 정치 너무 잘한대. 이런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정치가 좀 더 수준이 상승되기를. 네, 아직은 멀었죠. 여러 가지 K 콘텐츠나 이런 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어떤 벽에 비해서 네, 맞아요. 정치가 또 성장해야 된다. 맞아요. 문화예술은 저희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가 받쳐줘야 되는 정권들이 아직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참 아쉬운데 이것들을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게 청년들의 투표권이 아닐까 싶어요. 네.
두 분은 계속 투표를 참여해 오고 계신 거죠? 네, 빠짐없이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빠짐없이 참여를 하고 있고 세금을 내는데 투표를 안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참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 전 국민이 맞아요.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치적으로 뭔가 수출할 컨텐츠는 없지만 높은 투표율로서 국민들이 K 정치를 또 수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좋네요. 그런 태도로 수출할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네, 그럼 좀 더 수준 높은 정치가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좀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은 이제 투표 다 참여하실 텐데 혹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의 한 표를 행사하실 건지 그것도 한번 좀 더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지역구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해라 함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전체를 포함합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제 삶과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중앙에서의 입법 및 감시 활동입니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든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이 스타 정치인이 되길 바랄 겁니다. 저 또한 우수한 입법 활동과 국정감사 활동으로 스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발전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례 후보는 철저히 개인의 신념과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투표할 계획입니다. 비례 후보의 취지는 사실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국회로 영입해서 전문성을 발휘하게 해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 순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쪽이 아닌 이상 내 표가 그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후보군들의 공약과 정책, 정당의 정책 방향성을 좀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45개 정당 참여로 좀 투표용지가 역대 최대 길이인 이제 51.7cm에 좀 달할 정도로 양이 좀 방대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 이제 저도 이제 어떠한 이제 정책들을 좀 내세우고 있으시고 그리고 어떠한 공약들을 좀 말하고 계시는지 좀 일일이 찾아보다가 최근에 알게 됐던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제공하고 있는 정책 공약 마당에서 이제 정당별로 공약집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해당 정보로 이제 각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을 좀 보기 쉽게 좀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각 당이 좀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정책 방향성을 보시고 좀 이제 투표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거가 이제는 구도로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되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나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어떤 공약 이런 것도 좀 자세히 보고 네, 투표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정당이 45개가 되나요 이번에? 네. 45개라고 저는 이제 투표하기 되게 힘들겠는데 투표는. 네, 잘 꼼꼼히 살펴보고 이 선관위 홈페이지라든지 뭐 공보문 배송되는 것들 잘 꼭 읽어보고 투표에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재는 어떨까? 그러면 기사나 뭐 정책들 할 때, 왜 청년들은 여기 참여를 안 하지? 선거권 투표를 가졌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사회를 본인들이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가는 건데, 왜 저게 무관심하지? 그래서 물어보고 기사를 보면 그렇게 암울하게 대답을 해요, 20대들이, 청년들이.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선 나 때는 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직장 안에도 뭐 지원금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없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걸 활용을 못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청년분들이 오셨으니까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재가 어떻길래 지금 정권들이 어떻게 이걸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현장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어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부터 해볼까요? 내가 지금 현재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은 혹시 있을까요? 좀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을 좀 두고 있는 사회 문제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요 근래는 좀 사회 안전망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짙어졌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찾아보니까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이나 그분들을 위한 생활보장과 이제 운동고립 청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관심에 대한 증대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고립 운동 청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려운 일 있을 때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그런 상황에 놓인 청년으로 이제 방이나 집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머물고 이제 사회 교류가 낮은 경우인데요. 2023년에 발표된 이제 서울시 고립 운동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 운동청년 규모가 12만 6천 명에서 이제 12만 9천 명에 좀 달할 것으로 좀 추산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고립 청년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고립된 중장년, 고립된 노년으로 좀 남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에 관련된 이제 지원책이랑 좀 방안 마련 그리고 좀 적극적인 이제 청년들이 이제 사회 참여를 좀 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환경 개선 같은 거, 사회 유도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경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 자립지원이라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혹시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립준비 네. 청년 자립준비를 뭘 해줘?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립준비 청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보호소에 있다가 그러니까 그분들을 정책 이게 아니라 그 청년을 지칭하는 하나의 이제 용어인데요. 이제 보호소나 이런 데에서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하셔도 되죠. 네, 준비 없이.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사회 보장이 되지 않은 채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고립 운동 청년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연락이 이제 기관이랑 단절된 채로 그분들이 어떤 삶을 좀 살고 계시는지 이런 거에 정보나 이런 게 완전 끊겨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꽤 많고요. 실제로 이제 보호 자립 청년들도 규모가 이제 10,000명 이상인 걸로 저도 이제 기사를 계속 확대되고 봤는데요. 있는데 네. 관리 체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사후 관리나 이런 게 행정 관리자 인원수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긴 해요. 저도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복지 사각지대에 맞아요.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운동청년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그러니까 직접 목소리를 좀 내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방영이 너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지만 다시 김정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주거 부분이 좀 네,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주변에서 결혼을 준비한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대부분 다 새 집을 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결혼 비용이 2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거나 뭐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비용은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수준이지만 집을 구하는데 억 단위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 결혼을 할 것이기에 부동산 가격을 최근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역에서 멀고 또 오래되었고 좁은데 어떻게 보면 집값을 낮추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이 됐는데 되고 있는 곳임에도 전세가 2억 후반 또는 3억 초반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머릿속에 많은 스트레스가 현재 쌓이고 있고 제 머릿속에서는 이제 빚은 내기 싫은데 3억은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참 요즘 머리가 많이 어지러운 지경입니다. 또 앞서 말씀해주신 그 청년들이 왜 투표를 안 하는지 또 정치 참여가 낮은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해보았는데 저보다 조금 더 앞선 선배님들 세대 예를 들면 5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가는 시기에 민주화 운동 등 이제 정권을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또 정치를 참여했을 때 정치 참여의 힘을 체험한 경험들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년도에 탄핵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또 이제 정치 참여의 힘을 경험을 했고요. 다만 현재 20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대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했을 때 내 삶에 뭘 바꿀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좀 경험한 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 참여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정치 참여를 했을 때 어떤 효능감이 있는지 계속 이제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 이제 이번 다음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사회 변화를 이끌었을 경우에 참여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뭔가 만들어갈까요, 저희가? 큰 이슈를. 이 어려운, 청년분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직접적으로 들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듣고만 있다가 공약 끝나고 나서 싹 입을 닫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구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의원들이 뭐 의회 활동도 하시고 구직 활동 지원금, 뭐 청년 희망 적금 막 정책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의원님들 두 분께서는 혹시나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었던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다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이걸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정책이 있었을까요?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청년 수당이 없습니다. 청년 수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규정하고 있던 만 19세에서 34세 이제 미취업 또는 이제 단기 근로자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으로 이제 월 50만 원 이제 최대 6개월 정도 이제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갭이어 기간이 좀 생겼었는데요. 이직 준비 시기에 이제 이렇게 청년 수당이라는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좀 안정적인 이직 준비 과정을 좀 거치면서 심적인 안정감, 재정적인 좀 부담도 좀 덜었던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혹시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한 과정이 어렵나요? 이거는 이제 생애 이제 한 번만 이제 되는 제도고요.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시적인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뭔가 예산이 소진되거나 아니면 이제 정책이 이제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없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이제 뭐 신청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이제 청년포털이라는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가서 청년수당 신청하는 걸 누르면 되게 간단하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기가 이제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관련해서 이제 확인도 좀 손쉬웠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뭐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데 잘 노출이 되어 있나요? 최근 뭐 SNS라든지 아니면은 사이트 또는 문자라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계속 이제 알림이 오고 있어서 홍보는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홍보 문구나 홍보 이미지들이 청년들의 관심을 이끌 만한 형태로 제공이 되는지는 그 보고서 이제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긴 줄글을 읽어보는 데까지 이어지는지는 그건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홍보는 충분하나 거기까지 진입하기까지의 그거는 네, 그 아쉽다는 부분에 조금 부분이 아쉽습니다. 네. 그 사실 정확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많은 청년 정책들이 되게 멋있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지원으로 구성이 돼 있긴 합니다. 다만 막상 읽어보면 그 자격 조건에서 미달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좋은 이제 지원 정책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제 날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안 될 텐데 나는 어차피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깊이 안 읽어보시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이제 자치구별로 이제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직접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면 자동으로 좀 이제 관련 안내가 오게 되거든요. 본인이 살고 있는 구 또는 이제 활동하고 있는 구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계속 유의미한 자료들이 이제 주 단위로 이런 식으로 월 단위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너무 좋네요. 저희 때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알려주신 정보가 다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배님들이 아름아름 하는 게 있었는데 역시 좋은 정책은 있긴 한데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진입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새롭게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저는 이번에 눈여겨본 게 이거였어요. 그 청년 나이를 19세에서 34세까지 규정된 거를
39세까지 39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 왜냐면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괜찮다 살짝 그랬거든요. 두 위원님은 어떠실까요? 저도 청년 나이의 확대로 인해서 이제 청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년층에 대한 이제 지원도 높은 만큼 노년층에 대한 지원이 많지만 그 중간계층에 대한 지원들은 낮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들을 최대한 좀 좁혀 놓는 게 아무래도 좀 시민을 위한 아무래도 제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김정우 선생님께서는? 네. 일단 본질적으로 청년 나이를 조정하는 문제가 결국 이제 복지 또는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될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랑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청년의 나이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최근 사회 지출이 많이 늦어졌고 코로나 때 3년 또는 길게는 4년까지 이제 커리어에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경제적 참여가 경제 이제 활동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점차 역량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이런 정책을 원합니다. 그 두 분 위원님께서 그 정책 활동을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내가 청년으로 살아보니 이게 가장 필요하다. 특히 내 지역에. 그럼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가위바위보 하시겠어요? 눈이 맞았어요. 저는 이제 어떠한 사업이 진짜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사업들도 너무 필요하고 앞으로 좀 나와야 되는 사업들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이 생활안정권 보장에 대한 정책들이 좀 수립되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이제 사기 범죄 이런 거나 이제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 범죄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는 범죄 예방 정책들이 좀 등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감해요. 저 그 전세 사기 당하신 청년들 인터뷰를 다큐를 봤거든요. 저걸 왜 못 막아주지? 왜 어른들은 정책을 저걸 못 그래서 사회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한테 왜 저런 슬픔을 주지?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감사해요. 김정은 선생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청년 내일 채무 공제라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 형성 정책의 수혜자입니다. 네. 이게 청년이 2년 또는 3년을 중소기업에서 근속하면 만기의 기업의 납입금과 정부의 지원금이 적립된 목돈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제가 2년 동안 3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6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자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한 1,300만 원 정도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둔 남녀가 모두 이 정책에 참여해서 남녀 합쳐 2,5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모은다면 이건 또 신혼집이 달라질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정책은 갈수록 축소가 되고 있고 그 지원 대상 또는 참가 자격이 어떻게 보면 계속 좀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 벽에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일몰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국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다시 이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건 제가 요즘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비롯된 부분인데 좀 사회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누적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소적인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사회 문화 또는 개인의 의식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SNS 사용이 성장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통계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IT 스타트업이 이제 그 알람과 관련된 기상 알람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제공하는 스타트업인데 자사의 앱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취침 패턴을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늦게 자는 순위로 2등을 했다고 합니다. 평균 취침 시간이 12시 57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방통위 조사에 의하면
하루 평균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하는 시간이 이제 5시간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 5위였다고 합니다. 1위 안 했어요? 다행히 좀 더 심각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청년들이 디지털 기기와 SNS에서 비롯된 피로감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끊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에 맞춰서 계속 흥미로운 콘텐츠를 이제 전달해주기 때문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또 부작용으로 타인과의 비교, 그리고 또 점차 기준의 상향 평준화에서 비롯된 이제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롯된 결핍들이 범죄로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국회에서는 그래서 사실 디지털 디톡스와 관련된 법안들이 좀 제기했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개인적으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다 공감 가는 거예요. 특히나 디지털 디톡스 제가 하는 건 아직 미성년 아이들이 그게 미디어에 노출되고 유튜버가 꿈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자기 생활이 노출되는 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방어 지책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로 이어지냐면 미성년 범죄에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정책 준비하고 계신 거죠, 두 분이. 깨끗한 정치. 너무 감사해요. 이게 청년분들이 알려주시는 정책들을 들으니까 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런 좋은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문득. 아까 두 분이 김정호 선생님하고 신빈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이라는 거죠. 정권 교체를 위한 단기적인 기획하고 유지가 안 돼요. 좋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거기에서 빼고 덜하고 있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들 새로운 거, 좀 다른 거를 내세워서 저희가 좋은 정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청년들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사회 안전망 강화라든지 또 어떤 주거의 안정성이라든지 또 뭐 청년들의 자산 형성, 또 뭐 디지털 디톡스, 여러 가지 뭐 좋은 정책들, 또 필요한 정책들 많이 얘기 나눈 것 같고요. 또 아마 이제 이거는 청년들을 어떤 위한 정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국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제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앞으로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청년들이 하는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요즘에 뭐 선거 때마다 항상 뭐 MZ 세대 또 2030 청년들 뭐 이런 분들의 표심이 중요하다고 또 정치권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잖아요.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기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거나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뭐 존재감이 또 미미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직접 이런 하는 정치의 현 주소가 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청년들이 하는 정치의 현주소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런 정책 활동을 하면서 만난 청년, 기초 또는 광역 의원들이 정말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시의원 또는 자치구의 구의원이 되시겠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종활동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고 행정에 대한 열의도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기초 또는 광역의회에 진입하신 지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그분들이 중앙정치에 진입을 하시면 아마 국민들은 청년 정치가 잘 성장하고 있었구나, 또 미래가 밝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오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난 분들은 어떤 뭐 계속 꾸준히 어떤 정치 활동을 하신 분들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다가 또 뭐 그런 구의원이나 시의원 당선이 되시는 분들인가요? 대부분 이제 정치 활동을 청년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하시면서 정책도 개발을 하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입니다. 대부분 어려서부터 준비를 하셨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좀 훈련이 좀 되신 분들 네. 그렇게 보시겠네요. 네.
또 그런 좋은 정당에서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밟으면서 또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민경님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서울시의 대표적 청년 관련 정책 참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이제 자치구별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별 이제 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부처별로 이제 2030 자문단 활동 같은 게 있는데요. 좀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활동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지만 아쉬운 점은 이제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보들을 알지 못해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제 내가 낸 제안이 얼만큼 이제 실효성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직접 이제 피부로 와닿지 못해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 번쯤 참여를 하다 보면 내가 낸 제안이나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되게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라는 걸 좀 직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이제 정책 제안이 좀 적극적으로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좀 이제 정확한 정보는 좀 아닌데 이제 청년수당 제가 받았던 것도 이제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제안을 통해서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청년에게 필요한 사업은 이제 청년이 아무래도 더 확실하게 알고 더 이제 당사자성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이제 자발적인 참여로 정치적 효능감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이렇게 출마해서 또 정치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뭐 자치구마다 있는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 같은 걸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또 그게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것까지 또 그렇게 뭐 운영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두 분은 그래도 좀 상당히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이다, 좀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좀 성장하는 정치, 어떤 청년 정치에 비해서 또 지금 아직까지는 또 우리가 현재 뭐 우리 어떤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좀 신뢰도가 낮고 또 어떤 실망감을 표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청년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는 어떤 모습이 좀 가져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새정치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새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는 청년들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란 청년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보장된 국정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민경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저도 21년, 22년 이렇게 2년 동안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정책을 제안을 하면 이제 청년 자율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 자율예산이라는 게 있어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그 예산이 범위 내에서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이제 청년들의 제안이 이제 예산에 힘입어서 실제 정책으로 사회에 나오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청년들이 예산이 보장된 국정에 참여하는 형태가 저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우리가 뭐 법이나 또 지자체 조례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지만 또 실제로 좀 시행되지 않고 약간 죽어 있는 그런 제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결국에는 어떤 집행 어떤 기관의 의지에 달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게 그 의지가 표현되는 게 또 예산이겠죠 사실. 예산이 있어야 뭐 좋은 제도라도 실행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혹시 그 청년 자율예산 이런 거 참여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뭐 참여하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나 아니면 좀 보람 있었던 뭐 그런 활동들이 좀 어떻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참여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노동 관련된 정책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회사에서 야근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야근하다가는 뭔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야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 볼 수 있을까, 청년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는 제안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제안으로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울시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이제 산업을 좀 서울시 시국과 논의하면서 산업을 좀 조정을 하긴 했을 텐데 노동자들의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정책들을 결과적으로 완성을 했고 최근에 그 관련된 수칙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제 정책으로 인한 뭐 결과물 또는 통계가 나오진 않았겠지만 이처럼 뭔가 정책이 실제로 실현이 된다는 점,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 정책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누군가는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큰 보람을 느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치는 좋은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충분한 예산을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이 저는 진짜 새로운 정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김경님도 한번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새로운 정치 굉장히 저도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거철이 되면 유세 활동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현수막을 보면 간혹 다소 좀 격한 표현들이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좀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상대 정당에 대한 혐오와 비난은 좀 난무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이견이 달라도 결국에는 시민을 위한 정치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좀 잃지 않은 그러한 정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정당을 현수막 설치가 좀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특히 선거 앞두고 엄청 많은 현수막이 붙고 또 그런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좀 진영 간의 대결을 더 격화시키는 문구들이 붙어 있으니까 사실 시민들도 좀 그거에 대한 피로감도 많이 호소하시긴 하더라고요. 가끔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이 다 학력이 좀 높은 사람들일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비판적 사고는 있어야 돼요, 정치가들이. 근데 인신 공격성으로 감정 싸움을 이끌면서 표심을 갈구해서는 안 되는 게 정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래서 좀 사실 이게 뭐 고대 양당이 지금 남아있는 어떤 환경인데 좀 더 많은 정당들이 좀 이렇게 국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51대 49만 되면은 이게 이기는 어떤 그런 생존 대결이 아니라 좀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돼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협치도 좀 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이번에 많이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양당 구조가 아니라 연령대별로 중간당 무슨 당 그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살짝 했어요. 안 되겠죠. 또 어쨌든 다양한 계층이나 또 다양한 어떤 연령대를 좀 대표하는 그런 정당이 필요한 정당 내지는 또 정치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K-팝도 저희가 전문화 세분화 구체화된 저희가 시스템이 있어서 그게 유명해지고 세계가 그걸 수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치는 안 될까라는 생각이 살짝 했었어요. 아까도 그 정책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처럼 정당조차도 그런 다양성을 수용하는 부분으로 정당을 형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맞잖아요. 청년들은 청년들이 잘 알잖아요. 어느 정당에 가서 9세대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 거기서 제외된 나머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청년 정당이 청년 정책을 내세워서 그걸 실현시키는 거, 그런 것도 정책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살짝 했었어요. 말 짧게 하라고. 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어떤 청년들의 생각들도 많이 들어보고 또 바라는 점들도 이렇게 의견 많이 나눠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고물가, 뭐 저출생, 양극화 이런 뭐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한데
또 이렇게 이런 선거를 통해서 또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 새롭게 좀 조금씩이라도 바뀌어 나가는 모습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해 주신 어떤 소감과 함께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소망 내지 꿈도 좀 곁들여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FM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방송에 참여함으로써 청년들의 입장이나 좀 정치적인 생각들이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청취하시는 분들이 또 그중에서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청년뿐만이 아니라 청년이 됐든 중년이 됐든 노년이 됐든 나도 정치 참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좀 동력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질문 주셨는데, 제가 최근 이제 근래 몇 년 동안 정치인의 연설문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다고 생각했던 구절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그 멘트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공정입니다. 타분한 출발선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사회에서의 출발선은 금수저건 흑수저건 같아야 한다는 게 우리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사각지대에 놓인 불공정 문제를 적극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제 취약계층과 같은 이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제 예산 편성과 정책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용되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의미한 내용을 다루는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사회 참여가 이제 큰 움직임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이 정치 참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선거 이야기로 구로 FM 총선 특별방송 첫 번째 편을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앞으로 2편 더 이제 송출될 예정이니까 이후 방송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어떤 청년 활동들 또 이런 정치 참여 활동들 하실 수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좋대요.